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다음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한번 해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 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미치게 된 경우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 시기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문 일부입니다. 같은 한국말 같기는 한데 저는 도무지 해독이 되질 않더군요. 저 같으면 이렇게 쉽게 쓰겠습니다. 원세훈 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대한민국 법원에는 솔로몬의 후예들이 많은가 봅니다. 곡학 아세를 솔로몬의 지혜로 착각하는 그런 후예들 말이죠. 이범균 부장판사의 이전 판결들은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9월 11일 목요일 이강윤의 오늘입니다. 9월 가을 개편 들면서 시간도 줄고 포맷도 일부 바뀌고 출연자들도 좀 바뀌었습니다. 1시간 체제에 가장 맞는 그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다음 주 초부터라도 일부분 손질이 있거나 뭐 좀 이동 또는 교체, 순서 맞바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조합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게시판을 통한 소통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도 많이 서운했고 좀 그랬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예의를 갖춘 기탄 없는 의견 교환과 약식이나마 토론,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을 매우 중히 여겨왔던 저희 프로그램의 그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가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1시간으로 줄었지만 그것은 계속 하겠고 최대한 운영에 방송 진행에 짬을 모아서 적합한 모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해왔던 포맷으로 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간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 판결을 냈어요. 예,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원장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논지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 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런 거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야 하니까 너희들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또 문재인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여라. 이런 명징한 지시가 있어야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지지와 비방, 이게 당선과 낙선을 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지와 비방은 당선과 낙선 이것과 무관하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저는 앞에 말도 못 알아듣겠고 뒤에 말도 못 알아듣겠는 게 네. 국정원장이 예. 만약에 무슨 지시를 한다고 합시다. 예. 그럼 문 아무개 후보, 박 아무개 후보 이렇게 써서 예. 혹시 직원들이 헷갈릴까봐 예. 이름을 콕 박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지지와 비방은 당선과 낙선에 위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비문이어서 예. 예. 한국말로도 낙선을 위한 게 아니다는데 네.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국말 막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읽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그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민 법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요. 진실 규명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어렵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국정원 선거부정 탓에 낙선한 게 아니라는 1심 법원 인증이 나온 셈인데 야당은 오늘 또 무슨 얘기입니까?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그 이상돈 중대 명예교수 예. 영입할 듯이 뭐 그렇게 말을 하나 띄웠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공감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비대위원장 내려놓겠다. 네.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그 말을 분명히 하지도 않았죠. 예, 사퇴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발 앞서 나간 언론들은 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당 안쪽에서는 그 뭐 사퇴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왜 앞서 나가느냐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자신이 공동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공동 비대위원장감은 누구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치 쇄신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뛴 이상돈 중대 명예교수를 영입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21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정청래 의원, 박근혜 정권 탄생의 1등 주역인 이상돈 교수 임명을 강행한다면 온몸으로 결사저지하겠다 이러면서 반발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사실상의 야당 당대표로 영입한다. 그 선거운동원의 명망과 인품을 떠나서 참 폼이 안 납니다. 폼이 안 난다. 예. 우리 김영민 PD 참 점잖으십니다. 예. 폼, 그 병원에 가면 예. 아주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무슨 중요 장기를 이식하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 간 같은 걸 이식한다거나. 이상돈 교수도 보수 계열에서 뭐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얘기가 그래도 통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는 것은 우리 동의는 하겠는데. 네. 그냥 범 정치권 인사 중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암흑의 그룹이라는 것과 예. 비대위는 지금 당이 아주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들고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꾸며놓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간 같은 걸 이식할 때 먼저 그 적응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세, 담배값이죠, 담배값. 담배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각종 세금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예, 담배값이라고 하는 것을 인상한다 하면은 이게 정부 책임이 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알았어요. 어쨌거나. 예. 뭐 지금 담배값의 반 이상이 이미 세금이니까. 예, 그렇죠. 인상폭을 뭐 1,500원이다, 1,000원, 2,000원 말이 많았는데. 네. 2,000원으로 딱 마음 정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500원 수준인 현재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2,000원 올리는 거죠. 뭐 이제 정부의 그 명분이 이렇습니다. 국민 건강 이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이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흡연 억제를 위해서 담배값에 흡연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 담배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이런 개그의 소재로도 활용을 했죠. 이제 흡연율을 줄이는 방법은 그 담배 이름이 너무 좋다. 뭐 담배 이름이 뭐 디스니 뭐니 이런 거 이거보다는 뭐 폐암,
즉사, 비명횡사, 이런 걸로 하면은 사람들이 담배 피울 맛이 뚝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자,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배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4년에도 당시 그 참여정부가 예. 500원 올리려고 했을 때 네네. 지금의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반대 명분은 똑같습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다. 담배값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 예. 이것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예. 이병헌 씨 얘기는 뭡니까? 네. 한국을 대표하는 그 남자 잘생긴 배우 아니에요? 모델 이모 씨 측이 이병헌이 했다는 음담 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라면서 거액을 요구했다고 하지요. 네. 변호인이 오늘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이모 씨, 붙잡힌 구속된 이모 씨. 모델 그 여성분. 예. 네네네. 모델 이모 씨는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 이병헌 씨가 올 8월에 더 만나지 말자라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서 협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병헌 씨는 작년 8월 10일에 결혼을 했죠. 네. 3개월 전이라면 이병헌 씨는 이미 기혼 상태입니다. 네. 이병헌 씨의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김용민 PD가 브리핑을 맡으니까 뉴스 아이템이 아주 버라이어티해집니다. 예. 네. 이병헌 얘기를 다루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용민 PD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사 이런 것들이 큰 뉴스였는데 정치권도 얘기가 적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잠시 전에 김용민 PD 뉴스 브리핑에서도 짧게 소식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박영선 현재 새정치연합의 비대위원장 많이 고르고 골랐을 텐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적합해 보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늘 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회죠. 그 비대위의 명칭이. 예,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그 정책 관련해서 민생정책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당 내에서 원내대표하고 이 비대위원장하고 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 외부 인사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길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분리하라는 그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걸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박영선 원내대표나 아니면 그 박영선 원내대표 주변에서 공개적으로 이상돈 명예교수의 얘기를 거명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 지금 이제 은근슬쩍 계속 흘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상돈 명예교수하고 그동안에 수차례 접촉을 했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수차례 접촉을 했고 만나긴 그 자리에서 만났군요. 네. 예. 이상돈 명예교수가 이제 사실상 그러면 내가 한번 맡아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걸로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싸돈들끼리는 혼담이 제법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네. 부탁되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두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1차, 2차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합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렇잖아도 개파구조고 굉장히 복잡한
이 제1야당을 네.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과연 갖춘 인물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비판적인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새로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했고 그 당사자가 바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예.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왜 도대체 1, 2차 합의 때도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이미 당 안팎에서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이상돈이냐라는 물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 내부가 예. 벌집 쑤셔놓은 듯이 지금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예. 어쨌거나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밖에 없게 상황이 꼬여지고 더 악화된 데는 본인의 정치적 과오 또는 그 세월호 특별법의 협상 과정에서의 두 번의 어쨌거나 뭐 실패로 귀착이 된 것.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리더십을 축소시킨 자승자박의 요소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일단 선을 분명히 그어서 저는 비대위원장을 조만간 그만두고자 한다. 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송구스럽다.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당을 잘 정돈하고 재건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을 중지를 모아서 찾아주시면 좋겠다. 저는 선출된 원내대표로서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는 것에만 전념을 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자기 거취를 분명히 하고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게 필요한데 지금 또 다른 논란거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사실 자칫 잘못하면 또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러게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는데 박영선 원내대표 주변에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공동대표,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퇴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예. 네.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도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원내대표, 선출직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에 자신이 충실하고자 나는 그래서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당을 좀 본격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네. 그런 울타리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를 이제 밝혔으면 예. 좀 얘기가 다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됐고 당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고요. 물론 그 이상돈 명예교수의 개인적인 품성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의 야당에게 오히려 좀 필요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적인 시각 네. 그리고 좀 합리적인 보수의 시각으로 당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아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단순히 이제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 열어놓은 것뿐만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게 지금 당권 경쟁하고 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측면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겁니다. 네. 730 재보궐선거 때 결국은 백파들이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은 최악의 조합으로 전략공천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재판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큰데요. 네. 사실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김종인가 예전 이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에 섰던 김종인 비대위원 그리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네. 이 세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당 권한, 당권에 대한 그 역할 이런 것들을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부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상돈 명예교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순수하게 정말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신한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만이냐? 그렇죠. 정치에 좀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 내부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또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예. 이런 사람을 영입했다 이렇게 순수하게 봐주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이런저런 비판과 공격들이 들어오니 이거를 잠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영입 인사라는 포장을 씌워서 맡기고 나는 거기에 공동대표, 공동위원장을 한 자리를 걸쳐 놓든 아니면 뭐 위원장을 맡든 어쨌든 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지금의 다른 당권 주자나 계파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차단하겠다. 네. 이게 근데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그 계파 구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맞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외부 인사 이렇게 지금 모양새를 가져가는 거여서 저는 네. 굉장히 심각한 후과를 낳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위라는 게 그렇게 수개월 장기간 지속되면 이미 그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대위는 다음번 지도체제로 잘 과도시키기 위한 이월적 성격이자 현재의 비상국면을 정말 비상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자까지는 좋지만 당의 정체성이나 쉽게 말하면 민주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고 뭐 명확히 그런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상돈 전 중앙대 명예교수가 여러모로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그런 분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지금의 민주당에 혼용시킬 만한 인재는 아닌 것 아닌가 뭐 이런 점에서 조금 쇼킹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관점을 달리 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상돈 명예교수 같은 네. 중도 보수 그러면서 좀 개혁적인 색채가 있고 합리적인 보수인 사람 예. 이런 사람의 눈으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저는 뭐 필요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 내에서 좀 논의를 거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정이 일단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단 전혀 없었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김종인, 이상돈, 박영선 이 세 사람의 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감안을 하면 예. 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욕심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상돈 명예교수 카드를 들이민 거는 저는 절차적으로든 또는 정당성 측면에서든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평상시라도 당대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은 더군다나 비상한 국면을 감안하면 안팎으로부터도 그렇게 쉽게 납득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제 네.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 주변 사람들이 진짜 좀 뭐랄까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좀 네.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박영선 원내대표 주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형식 논리만 놓고 보면 예. 지금 현재 이 선출직 지도부가 없는 상태고 예. 선출직 지도부가 유일하게 이제 원내대표가 박영선 남아있고 혼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출직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모든 당의 비상대권이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릴 그 당원 당규상에는 그 책임이 온전하게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에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방금 그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박영선 원내대표 주변에서 뭐라고들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예. 아니 당원 당규상의 하등의 어긋남이 없이 가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는 게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입니다. 그런 예. 걸 보면 참 네. 소근이가 없는 상황이죠. 또 뭐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달 8월 19일 날 이완구 박영선 만난 이후로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가
거의 뭐 보름 가까이 만에 지금 만났죠, 오늘. 네네. 뭐 소득이 있었나요? 세월호 관련해서? 뭐 오늘 당장 뭐 소득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오늘 만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도 어쨌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제 키를 쭉 몰아가려면 네. 어쨌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일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점에서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2차 합의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여전히 어정쩡한 상황인데 네. 분명하게 어떤 입장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2차 합의안에 대해서 결국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시간 의원총회를 했으면서 뭐 수용할지 혹은 거부할지 이런 거를 의총에서 결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못한 채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사실상 떠넘겨 놓은 상태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아직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이완구 원내대표의 지적이 맞는 건데 예. 오늘 만남은 그래서 그 양측이 모두 만남 회동 이후에 비공개 회동 이후에 설명을 한 게 그겁니다. 2차 합의안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더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근데 그건 이미 유가족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비토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예. 말씀드렸던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예. 얘기예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정부 여당 쪽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기소권은 물론이고 수사권도 직접 부여하는 거는 절대 불가다. 이렇게 예. 지금 못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협상의 당사자인 박영선 원내대표는 본인이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놓은 안이란 말이죠. 네. 그 2차 합의안이라는 게. 이게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게 아니고 특검 추천권으로 이제 논의를 한정시켜 놓은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서면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은 거기서 출발선이고 이것이 유가족들 지금의 이 뻣뻣한 이 정부, 여당, 청와대의 입장을 감안을 하면 유가족들이 그 정도로 물러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만나서 좀 적극적으로 위로도 하고 또 정부 여당이 좀 더 세심하고 진심 어린 이런 모습으로 유가족들을 대하고 좀 의견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현실적으로 특검 추천권에서 조금 일부 양보를 받는 수준에서 정책적인 합의가 가능하겠다는 정책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가족들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건 굉장히 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협상의 당사자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또 협상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좀 굉장히 암울하다는 말씀밖에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새로운 예.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판을 갈거나 물을 갈거나 사람을 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똑같은 예. 사람이 같이 숙제해놓고 다시 벌받자 다시 노력해보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게 나오기 힘들겠죠. 오늘 아무튼 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꽤 뭐 뉴스 가치는 어쨌거나 커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길게 할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정대 기자.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산책이었고요. 제가 오늘 행간에서 다루려 했던 것도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의 오늘 일련의 행동들인데 방금 양 기자와의 얘기 소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살펴볼 게시판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 행간은 건너뛰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강연하던 문창극 후보자가 구한말 우리 민족성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저도 가끔 그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쓰는 이제 칼럼도 봤었고 그리고 또 중앙일보 같은데 주필 정도 되면 언론계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문제된 이 온누리 교회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저는 실제 제가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강연을 듣고 보고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의 그 태도, 눈빛, 그리고 그 강연을 준비한 자세, 이 모든 걸 볼 때 저렇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 인상을 받았거든요.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KBS 이사장 후보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식 추천됐습니다. 야권과 노조 측이 이 보수 진영에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특정 보수 진영에 편향된 역사관을 공유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고려방송의 이사장 후보로는 불가함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정체성과 역사전쟁 포럼에서 이인호 이사장, 망국, 즉 나라가 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망국이라고 하는 건 구엘리트의 사회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다 죽진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 기능상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 체면을 상실해서 설 자리가 없고 극히 일부는 해외로 가서 망명 속에서 이제 이 활동을 계속을 하고 대다수는 결국 국내에서 이제 완전히 무명시로 전락을 해서 숨고 아주 또 극히 일부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결국 친일 귀족 같은 그런 것이 되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그래도 언젠가 독립을 할 날이 있겠지 하고 그걸 기약하면서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결국은 밉고 참 가증스러운 그런 일본 세력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만 살아남고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서 식구 먹여 살리고 또 이 해외 독립운동도 지지할 수 있고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인호 이사장님, 할아버지가 친일파라고 하던데 어떤 경우셨나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결국 친일 귀족 같은 그런 것이 되고 이 경우셨나요?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그래도 언젠가 독립을 할 날이 있겠지 하고 그걸 기약하면서 힘을 모으는 아니면 이 경우셨나요? 흥미로운 대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외면당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두둔하는 부분. 이인호 이사장이 말하는 교과서 저자의 자격 주목해보시지요. 이번에 통과된 8개 교과서 중 여기 오신 권희영 선생님이 쓰신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북한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바로 이 부분. 저희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50대 지날 때인데 저희들 이제 상식으로는 이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학계에 아주 대가들이 이 노년에 쓰셔서 좀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그런 거다 생각을 하지 현장에서 연구에 열중하는 사람은 교과서를 쓰지 않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또 교과서 쓰는 건 연구 업적에 물론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보다 한 10년, 15년 아래 사람들이 갑자기 교과서도 쓰고 통사도 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후배들이 인사를 가로챈 게 불만이신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교과서 쓴 게 불만이신지 네, 장혜림의 지구촌 이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장혜림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도 시끌시끌하지만 지금 미국과 IS의 싸움, 이슬람국가 곁퇴시키겠다. 시리아 공습 확대되고 보통 일이 아닌데. 우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 공습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 1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저녁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였는데요. 백악관에서 한 정책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위협하면 어디든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이슬람 국가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주요 활동 무대인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들의 근거지인 시리아까지 공격해 극단주의 테러 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네, 시리아가 그러니까 극단주의 테러 세력의 본거지다 또는 그곳에 핵심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오바마는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이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정부군과는 협력해서 공격을 감행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해 다른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시리아에 대해서는 국민을 테러 믿지 않는다며 네. 그 대신 테러리스트에 맞서 싸우는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그 아사드 정권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라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 파견된 미군 수백 명이 임무를 완수한 결과 새로운 이라크 정부가 들어섰다며 그 정부와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와 합치겠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서 475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로 인해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는 약 1,60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직접 작전에 나서기보다는 시리아 반군과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이 전투 임무를 띠고 있지는 않다면서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니, 군인을 보내놨는데 전투 임무를 띠고 있지는 않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지상군으로 활동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현지 군인들을 도와주겠다는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단히 외교적인 언사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언론들이 서양 언론의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군인을 보낸 것은 명백하게 전투 행위를 하는 것이지 군대를 보내놓고 전투 임무를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런 것까지 뭐 함께 비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몇 가지 좀 더 들여다보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게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힌 나라 중에 미국과 G1, Great One, 전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중국이에요. 그런 점은 조금 의외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해 테러리즘을 타격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추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미국이 추진 중인 국제연합전선에 중국이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화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하에 관련국이 질서를 회복하고 또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테러에 맞서 싸우는 점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네. 네. 아무래도 그 위구르 지역에 대해 약간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들도 좀 아픈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분리독립자들이 베이징에까지 와서 폭탄 테러 뭐 이런 걸 많이 하니까요. 네네. 이제 베이징 입장에서 보면 그건 폭탄 테러고 위구르족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인 거죠.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때 안중근 의사와 일본 그 총독부 사이의 그런 관계처럼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 이런 그 결연한 입장 및 발표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테러 위협을 없애는 일이 미국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발표에 그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예. 공화당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반면 민주당에서는 장기적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화당은 좀 더 화끈하게 세게 몰아붙여라. 그래서 네. 뿌리를 뽑자 이런 거고 민주당은 또 이러다가 길어지면은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옛날 리비아나 이라크 악몽이 더 뭐 떠올랐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질문 드린 건 이해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이슈 장혜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6시 43분 들어왔습니다. 60분으로 줄으니까 확실히 압박을 많이 느끼고 저도 마음이 바빠지는군요. 게시판 좀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써주셔서 제가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사운드가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동방천주님 맞죠? 새로 가침했더니 이전으로 훨씬 가버렸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무 분이나 좀 얘기를 올려주시죠. 듣기가 사나운 것은 방송의 퀄리티 이전의 문제니까요. 오늘 게시판의 전반적인 톤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씨에 대한 1심 판결, 이해하기 힘든 점에 대한 많은 비판, 이런 것들이 아주 주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외부 인사 비대위원장 영입, 특히 이상돈 씨라고 꼭 꼬집어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아까 양 기자 리포트도 들으셨습니다만 이미 몇 차례 만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적 선택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 본인들이 쓰신 거고 또 남이 올리신 것도 보셨겠지만 비판적인 게 아주 대부분입니다. 사실 외부 충격파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전혀 의외의 인물을 기용함으로써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고 내부의 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 명백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대 이상돈 교수와 특별히 그렇대서가 아니고 이 국면에 과연 그분이 필요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갸웃거리는 분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형동 이씨님, 혹시 제주도에 사십니까? 노형동이 제주 공항 옆에 있는 그 노형동 말씀하시는지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게시판에서 무슨 언쟁 비슷한 게 조금 있었을 때 본인이 한번 말씀하셨다가 본인 스스로 저 기억이 납니다. 노영동 씨 선생님께서 달아주신 거. 조금 지난 일이지만 오해 마시고요.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때 노형동 이씨님이 하셨던 얘기도 본질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급히 쓰다 보니까 표현 방법에 있었고 한데 다시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노영동 이씨님께서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과 나토와 함께 연합군에 편입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이 국면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나토와 함께라면 유럽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이 유럽에 와서 유럽 본토에서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이건 나중에 국제문제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숙제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박영선, 이상돈 얘기는 뭐 하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고요. 국정원법에 관련해서는 곧바로 이어질 진짜 인터뷰에서 박주민 변호사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박주민 사무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바쁘시지요. 세월호다, 국정원이다. 이건 뭐 큰 사안에 박주민 변호사가 없을 데가 없네요.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어쨌거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국정원 직원이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뭐 댓글 공작 뭐 이런 거 했던 것을 위법이라고 하면서 예. 그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예.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선뜻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 판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선거 시기에도 있었다. 네. 까지는 다 인정을 했는데 예. 선거 시기에 있었던 그 행위가 선거에 개입할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 즉 정치에는 개입하려고 했으나 선거에는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었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선거라는 것 자체가 모두의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네네. 굉장히 모순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문 일부를 보니까 물론 우리 박 변호사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선거 시기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한 네. 인간의 의중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죠?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원의 판단 재량이 굉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떤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목적이 있었느냐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법원이 재량껏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통상적인 공선법 위반 사건의 경우, 뭐, 네티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과거에 공선법 위반이 적용될 때 보면은 동일한 내용의 글을 수차례 게재했다 또는 동일한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재했다는 것만으로 네가 동일한 취지의 글을 여러 번 게재한 거를 봐서는 목적이 있는 거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쉽게 법을 적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이제 법원이 갖고 있는 태도하고도 좀 잘 안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법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 어떤 의사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예. 그것을 뭐 줄이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었고 예.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어떤 준비를 해왔었다라는 것이 판결문에도 언급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 이것은 목적성을 인정함에도 충분히 넉넉하다. 그런데도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향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범균 판사는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도 이름이 낯이 익어요. 그 예. 김용판 씨 전 서울경찰청 무죄 선고했던 그 사람 그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 권은희 당시 서울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고 그 왜 공교롭게도 이범균 판사는 계속 이럽니까? 이게 뭐 성향입니까? 아니면 대쪽 같은 판사인데 법리 해석을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번 이제 김용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을 때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병균 부장 판사의 경우에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평이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것이 이분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논법이
명백하게 또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만 자기가 어떤 유죄의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김용판 때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원세훈 재판 때도요. 네네. 근데 그 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관으로서 당연한 말인 것도 같은데, 예. 그 말을 통해서, 무죄의 여지에 상당히 좀 두고 재판에 임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말들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두고도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법은 유죄로 하면서 공선법은 유죄로 하는 절묘한 약간의 균형이라는 것을 취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예. 그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판사가 그런 거 고려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이범균 판사가 100% 그런 것을 고려했다는 것보다는 예. 지난번 김용판 판결에서 예. 나왔던 어떤 증거 채택의 어떤 기준, 네. 이번에서 판단했을 때 적용하는 법리의 어떤 그 폭, 이런 예. 것들을 보고, 이분이 혹시 그런 어떤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정권의 출범의 정통성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자, 그 검찰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다. 검찰이 네. 유죄 입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깨우쳐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을 모조리 다 그 이범균 부장판사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는.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네네. 어차피 이제 판사는 판단의 재량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확실한 증거들이 올라왔을 때 끝까지 배척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일질적으로 검찰이 올렸던 그 증거들 중에, 네. 이번에 판결문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대선 개입이라는 것을 명백히 지시하는 내용이 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원세훈만 처음에 기소를 했죠. 예. 나머지 그 실제 실행행위자들에게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또 예전에 그 김용판 재판 때처럼 실행행위자들이 나와서 오히려 이제 김용판을 변호하는 증언을 많이 했었는데. 예, 권은희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 19명이 천원이 다 김용판을 응원해버린 꼴이죠. 이번 재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이제 검찰이, 상을 차릴 때 잘못되게 상을 차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수사 전략, 그 다음에 기소를 한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예. 그런데 처음에 작전을 잘못 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검찰 체명상 항소는 그래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 검찰은 항소를 할 텐데 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해서 정말 그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항소심 진행 방향이라든지 예. 항소심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1심 때도 보면은 제대로 좀 입증하려는 노력들을 좀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항소심에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된다면은 항소심 결론도 1심과 유사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좀 듭니다. 1학년 때 공부 안 했던 친구가 2학년 올라가서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프로바빌리티가 높기는 않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만. 예, 어쨌거나 향후 뭐 움직임을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선뜻 열심히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해내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그 검찰 공소유지팀도 다 바뀌고 수사도 처음부터 다시 새로 막 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게 관행입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소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증거를 보강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예. 단순히 뭐 1심에서의 판단이 좀 잘못됐으면 판단을 그냥 한번 더 받아보겠다는 취지 항소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되고 뭔가 좀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걱정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 말씀 알맞다나 앞으로 검찰이 항소에 임하는 자세,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문제건 국정원건 문제건 항상 국가적 난제 때마다 몸으로 애쓰시는 것 존경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의 박주민 사무차장이었습니다. 네, 1시간이 역시 빨리 가는군요. 게시판 좀 더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송구하고요. 저도 많이 서운합니다. 클로징 말씀드리고 오늘 접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글을 클로징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세월호 너무 피로감 느끼니까 그만하자. 누군가 이런 말을 막 퍼뜨린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생각해보면 참 좋은 말일 수도 있겠다. 우리 국민들이 피로감 느끼니까 대통령 막 고마하자. 패션의 현란한 변화에 이제 피로감 느끼니까 막 고마합시다. 이인재 씨, 이 당, 저 당 돌아다니니 정신없고 피로감도 느낀다. 더군다나 횡설수설까지 하니 더더욱. 그러니 막 고마하자. 김기춘, 유신 때부터 도대체 얼마나 오래 해먹는고? 그것도 악역만 골라서. 피로감 느끼니까 이제 고마 안 나왔으면 좋겠다. 피로감 느끼니까 그만둬. 이 말 정말 상쾌하다. 정말 좋다. 한인섭 교수님의 반어법 충분히 아셨겠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